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시군정문학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정문학도 재배학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는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이용해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 단원별 연습문제는 제가 따로 프린트로 업로드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교재 인쇄 일정 때문에 재배학보다 한 주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7주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수업 진행하는 주 중에 다른 요일에 제가 좀 보강을 진행해서 7주 동안 모든 단원의 문제풀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정문학 단원별 기출문제집 목차를 보시면 파트 구분은 되어 있는데 챕터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시군정문학 이론서 같은 경우는 파트 하위 단계로 챕터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배학 단원별 기출문제집도 파트 하위 단계로 챕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정문학 단원별 기출문제집만 제가 챕터 구분을 안 했습니다. 왜 챕터 구분을 안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잡곡 파트 기출문제 같은 경우 1번 보기는 옥수수 내용, 2번 보기는 수수에 대한 내용, 3번 보기는 메밀에 대한 내용, 4번 보기는 기장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 각 보기마다 작물 하나씩 언급하는 그런 기출문제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잡곡 파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파트들도 좀 그런 기출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시군정문학 같은 경우는 굳이 챕터 구분을 하는 거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트 구분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먼저 문제 풀고 수업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수업 들으신 후에는 확실하게 복습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복습을 하실 때에는 이론서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복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페이지 보겠습니다. 파트 1 기출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별 등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일단 등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네요. 등숙 또는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실에 배와 배유조직 세포가 형성이 되고 그 세포에 전분이 축적되는 과정. 그게 결실 또는 등숙이라고 불리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미 발달 초기에는 먼저 배유 세포 수가 증대되고요. 그리고 후기에 분화된 세포의 저장 물질, 전분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2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의 수분 함량은 수정 후 25일까지 증가하고 그 후 계속 감소한다? 아니죠. 현미의 수분 함량은 결실 초기에는 높다가 완숙기까지 계속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보기 같은 경우 쌀알은 길이, 너비, 두께 순서로 발달이 되잖아요. 길이, 너비, 두께 순서로 발달합니다. 그리고 여기 4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생체중 같은 경우는 수정 후 20일까지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고요. 그리고 25일 정도 되면 최대가 되고 35일 이후에 약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1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분월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벼의 분월은 주간의 경우 제1엽절 이후 신장경 마디부에서 출하는다? 아니죠. 벼의 분월은 주간의 경우 벼의 분월은 주간의 경우 초엽절이나 제1엽절에서는 발생하지 않죠. 초엽절이나 제1엽절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제2엽절 이후 불신장경 마디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제2엽절 이후 불신장경 마디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2엽절 이후 불신장경 마디 부위에서 발생.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별을 좀 단순하게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그란 거 뭐냐면 이거 이삭입니다. 이삭. 그리고 1개, 2개, 3개, 4개. 지금 보면은 여기 지상부.
지상부 부분. 지상부 부분, 이 부분은 벼라고 하는 식물체가 생식생장기로 넘어가면 마디 사이가 길어집니다. 이렇게 지상부에 있는 마디 사이가 길어지는 부분, 이 부분이 신장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벼는 땅가 근처에 되게 여러 개의 마디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런데 땅가 근처에 되게 여러 개의 마디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이 마디 사이, 이 마디가 있는 부분의 마디 사이들은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디 사이가 길어지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는 불신장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분월은 마디 사이가 길어지지 않는 불신장경 마디 부위에서 분월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벼는 생식생장기로 넘어가면 지상부에 있는 마디 사이가 길어진다. 이렇게 마디 사이가 길어지는 부분이 신장경. 그리고 땅가 근처에 되게 여러 개의 마디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은 마디 사이가 길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마디 사이가 길어지지 않는 부분이 불신장경. 분월은 불신장경 마디 부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요거 반드시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벼의 분월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분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건과 관련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벼의 분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건이 진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일단 벼의 분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건. 지금 이렇게 한번 칠판에 적으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린 부분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문제 또 나오면 좀 간단하게 말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도 굉장히 크게 영향 미칩니다. 벼의 분월은 온도 영향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일단 분월 발생 적온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분월 발생 적온은 18에서 25도 정도 범위입니다. 벼의 분월 발생 저온은 약 18에서 25도 정도, 이 정도 온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온 범위에서 주야간 온도 교차가 클수록 분월이 증가합니다. 저온 범위에서 주야간 온도 교차가 클수록 분월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분월기가 비교적 저온기이면서 주야간, 낮과 밤의 온도 교차가 큰 조기 재배 같은 경우는 보통기 재배보다 분월수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도도 영향을 끼치죠. 광의 강도. 광의 강도도 영향을 끼칩니다. 광의 강도가 강하면 분월수가 증대합니다. 광의 강도가 높을수록, 광의 강도가 강하면, 그냥 간단하게 광의 강도가 강하면 분월수가 증대된다. 광의 강도가 강하면 분월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특히 분월 초기와 중기의 영향이 큽니다. 분월 초기와 중기의 영향이 크다라는 것도 특징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사량이 적은 조건이다. 그러면 그런 조건에서는 분월 발생이 굉장히 좀 미약해지는 특성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수분, 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토양 수분이 부족하면 분월이 억제됩니다. 토양 수분 부족하면 분월이 억제됩니다.
억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분월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거, 이 수분이라고 하는 게 세포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성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별 안의 식물체한테 수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면 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어렵고, 그러면 당연히 분월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심수관계를 하면 주야 간의 온도 교차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분월이 억제돼요. 벼는 적은 범위에서 주야 간 온도 교차가 클수록 분월이 증가가 된다고요. 한마디로 온도의 자극을 받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심수관계를 했다. 그러면 물 속에 있으면 밖에 추워도 덜 춥죠. 밖에 더워도 덜 덥죠. 심수관계를 하면 주야 간 온도 교차가 적어요. 그러면 분월이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무기 양분, 영양 성분도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월이 정상적으로 잘 발생하고 생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기 양분과 광합성 산물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월이 왕성하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분월이 왕성하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활동엽의 질소 함유율이 3.5% 정도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인산 함량은 0.25%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인산 함량은 0.25%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월이 왕성하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활동엽의 질소 함유율이 3.5% 정도 되어야 하고, 인산 함량은 0.25% 이상 되어야 한다. 이거 숫자 은근 헷갈려요. 그리고 질소 함유율이 2.5% 이하이면, 질소 함유율이 2.5% 이하이면 이런 조건은 분월 발생이 정지됩니다. 분월 발생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또 묘령, 엽수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묘령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핵심만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이양하는 모의 묘령이 높을수록 이양하는 모의 묘령이 높을수록 하위절이 휴면에서 위에서부터 분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양하는 벼모의 묘령이 높을수록 하위절 아래 부분, 아래에 있는 마디 부분이 분월륜이 휴면을 하고 위쪽부터 분월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식 깊이도 영향을 끼칩니다. 깊게 심을수록 분월이 억제가 돼요. 이식 깊이도 영향을 끼친다. 깊게 심을수록 분월이 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를 깊게 심었다 그러면 모를 깊게 심을수록 온도가 낮고 또 주야 간의 온도 교차가 작아져요. 거기에다가 착근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분월이 억제가 되는 이런 특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식 밀도도 또 중요하죠. 재식 밀도 재식 밀도 높을수록 개체당 분월수가 감소합니다.
제식 밀도가 높을수록 개체당 분얼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되게 당연해요. 제식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뭐예요? 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굉장히 빽빽하게 심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개체가 충분한 생육 공간을 가지면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굉장히 빽빽하게 심었어. 그러면 한 개체가 충분한 생육 공간 가지면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조건에서는 분할 많이 못 나오는 거예요. 제식 높을수록 개체당 분할수 적어집니다.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직파재배를 하면 분할이 증가합니다. 직파재배하면 이양재배보다 분할이 증가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별을 직파하면 2엽절부터 12엽절까지 분할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양재배를 하면은 보통 5엽절부터 10엽절까지 분할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분할에 영향 미치는 환경 조건과 관련해서 한 번 적었잖아요. 이렇게 한 번 적은 거는요, 뒷부분에서는 안 적고 그냥 말로 쭉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 적은 범위에서 주요가 온도가 클수록 분할 증가한다. 그리고 강강도 강할 때 분할수 증가한다. 그리고 수분 부족하면 분할이 감소하는 건 이것도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이거 숫자가 또 굉장히 헷갈려요. 이거 활동기금의 질소 함유율 3.5% 정도 돼야지 되고, 인산함량 0.25% 이상 되어야 한다. 질소 함유율 2.5% 이하면 분할 발생 정지. 이런 거 은근 헷갈리니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양하는 모의 묘력이 높을수록 하위절이 많이 휴면해요. 그래서 위쪽부터 분할이 나온다. 깊게 심을수록 분할이 감소되고 제식밀도 높을수록 개체당 분할수 줄어든다. 이런 사항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보게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이렇게 좀 한번 적으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2번의 정답은 3번.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영양생장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일단 영양생장기라고 하는 것은요, 잎줄기, 뿌리 등의 영양기관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그런데 발아로부터 유수분화 직전까지죠. 네, 발아로부터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영양생장기는 발아로부터 유수분화 직전까지입니다. 유수분화 직전까지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어요. 기억 틀렸어요. 그런데 주로 잎줄기, 뿌리 등 영양기관이 형성되는 시기, 이건 뒷부분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니은 볼까요? 최고 분할기라고 하는 것은 분할수가 가장 많은 시기다. 이건 맞아요. 일단 최고 분할기는 분할수가 최고인 시기가 최고 분할기, 이건 맞는데 유효분할 종지기보다 앞서온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유효분할 종지기가 최고 분할기보다 약 15일 빠르죠. 유효분할 종지기는 최고 분할기보다 15일 정도 빠릅니다. 유효분할 종지기는 최고 분할기보다 15일 빠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 볼게요. 생식생장기는 벼의 생식기관이 형성되고 발육해서 쌀을 만들어지는 시기, 이거 맞는 내용이네요. 디귿 맞네요. 그래서 이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유수와 화기가 형성되고 발달이 이루어지고 출수계와 수정을 거쳐서 씨방이 발달하고 종실이 완성되기까지 기간이 생식생장기입니다. 그리고 출수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리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맞는 사항이네요. 이건 이제 출수기간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수기간 같은 경우 일단 출수시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출수시
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삭의 10에서 20% 정도가 출수한 때죠. 전체 이삭의 10에서 20% 정도가 출수한 때, 이 시기를 우리는 출수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출수기 같은 경우는 출수기는 전체 이삭의 40에서 50%가 출수한 때입니다. 그리고 수전기라고 하는 시기도 있죠. 수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삭의 80에서 90% 정도가 출수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리을 맞는 얘기고요. 요거 어려운 사항은 아니지만 이거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그리고 숫자들이 은근히 헷갈린다고요. 출수시 10에서 20%, 출수기 40에서 50%, 수전기 80에서 90% 이거 숫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음 볼게요. 결실기 호숫기란 유숫기와 항숫기 사이 시기를 일컫는다. 요거 맞는 사항이네요. 그죠? 호숫기는 유숫기와 황숫기 사이의 시기. 맞아요. 일단 우리 이거 등숫기라고 하는 것은 등숫기, 결실 과정. 이거 결실 과정은 유숫기, 호숫기, 황숫기, 완숫기, 고숫기 이렇게 세분해 볼 수가 있잖아요. 결실 과정은 유숫기, 호숫기, 황숫기, 완숫기, 고숫기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 4번입니다. 디귿, 리을, 미음 맞는 사항입니다. 4번 문제 볼게요. 벼잎의 생장과 기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4번 문제 정답 2번이 됩니다. 일단 잎의 활동기간은 하위엽일수록 길고 상위엽일수록 짧다가 아니고요. 잎의 활동기간은 하위엽일수록 짧고 상위엽일수록 길죠. 그리고 특히 맨 꼭대기에 있는 잎인 지엽이 가장 길고요. 정답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늙은 잎부터 말라 죽는 거거든요. 기능을 마친 벼의 잎은 줄기 아랫부분에 있는 늙은 잎부터 말라 죽어요. 그래서 활동기간은 하위엽일수록 짧고 상위엽일수록 길고 특히 지엽이 가장 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은 활동중심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3번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광합성 활성이 높은 잎을 우리가 활동중심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활동중심엽은 상위로부터 제3엽과 4엽이라는 거, 이게 특징적인 사항이에요. 벼잎의 광합성 활성은 최상위에 있는 선단엽과 상위 제2엽보다 상위 제3엽, 4엽에서 더 높다. 이거 특징적인 사항으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4번 보기 같은 경우는요. 광합성 산물 가까운 데로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쌀알의 등숙은 상위엽에 의존하고 뿌리 생긴 건 하위엽에 의존합니다. 광합성 산물 만들어진 거, 잎에서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거, 이거 가까운 데로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외울 필요도 없죠? 그죠? 4번이 정답 2번이 됩니다.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 수량 구성 요소의 형성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일단 이삭당 영화수라고 하는 것은요. 1차 직경 분화기부터 영향받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삭당 영화수는 1차 직경 분화기부터 영향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화분화기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지금 이거 이삭당 영화수, 이거 우리가 일수, 영화수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지우고 여기다 한번 지우고 한번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수, 영화수. 일단 이거 영화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차 직경 분화기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차 직경 분화기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죠. 2차 직경 분화기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화분화기 이후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화분화기 이후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화된 영화는 감수분열기 전후에 가장 퇴화되기 쉽습니다. 분화된 영화는 감수분열기 전후에 가장 퇴화되기 쉽고 출수 전 5일에는 더 이상 퇴화하지 않습니다. 출수 전 5일에는 더 이상 퇴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영화수의 결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수 전 5일 이 시기가 언제냐면 감수분열 종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감수분열 종기가 되면 이제 분화된 영화가 더 이상 퇴화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수분열 종기는 뭐예요? 감수분열 끝나는 시기, 그거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의 정답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여비간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이 2번입니다. 일단 여비간장의 정의가 1번 보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네요. 여비간장은 지엽의 입기와 그 바로 아랫입 입기 사이의 길이, 그죠? 이거 1번 보기 맞는 사항이네요. 그런데 여비간장이 0일 때 감수분열 시작 단계? 아니죠. 여비간장이 마이너스 10cm일 때, 이때 감수분열이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감수분열이 이때 시작한다고요. 여비간장이 0이다. 그러면 이때는 감수분열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감수분열 성기입니다. 감수분열 성기, 아주 왕성하게 감수분열이 일어나는 감수분열 성기예요. 그리고 여비간장이 플러스 10cm일 때는 4번 보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감수분열이 끝나는 단계, 감수분열 종기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여기 3번 보기 한번 봐주실래요? 감수분열기를 진단하는데 여비간장이 유용하게 이용이 된다. 여비간장을 보고 아, 감수분열 시작하는 시기구나, 감수분열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구나, 감수분열 끝나는 시기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3번 맞는 사항입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시의 발화시 산소와 광 조건의 영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이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초엽이 1cm 이하로 짧게 자란다가 아니고요. 초엽이 1cm 이하로 짧게 자라는 거 이거는 산소 풍부한 조건에서, 산소가 풍부한 조건에서 초엽이 1cm 이하로 짧고 굵게 나오면서 씨뿌리, 종근도 같이 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7번의 정답 1번입니다. 산소 풍부한 조건에서 초엽이 1cm 이하로 짧게 자랍니다. 그러면 산소가 부족한 조건에서는 초엽이 이상 신장합니다. 산소 부족한 조건에서 초엽이 이상 신장하죠. 비정상적으로 초엽이 길어진다 라는 얘기예요. 산소 부족한 조건에서는 초엽이 이상 신장한다. 그리고
종근은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단순하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종자, 파종한 종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초엽이 이렇게 길어져요. 그런데 종근은 거의 자라지 않아요. 씨뿌리라고 부르죠. 한글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씨뿌리, 종근은 이렇게 거의 자라지 않는 이런 형태. 이게 산소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산소 부족하면 지금 여기 2번 보기네요. 이거 그림으로 지금 설명을 드릴 거죠. 그리고 산소 부족하면 당연히 효소 활성이 낮아지죠. 그죠? 그리고 산소 부족한 암흑 조건에서 중배축이 많이 길어집니다. 중배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엽절과 그 종근이 있는 그 근초 사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배축은 초엽 마디와 씨뿌리 근초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중배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상태, 정상적인 보통 상태에서는 막 길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굉장히 좀 깊게 파종이 됐다거나 하면 그럴 때 이제 중배축이 길어지고, 그리고 또 그 중배축 부분에서 중배축근이라고 하는 것도 또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7번이 정답 1번입니다.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수량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8번의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어요? 2번 보시면 배유전분의 70% 출수전 축적량, 나머지 30% 출수 동화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30%, 70%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30%, 70% 위치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벼 수량의 약 30%가 출수 전 축적량이고요. 그리고 출수 후 동화량이 벼 수량의 70%거든요. 30%, 70% 위치 바꿔주시면 됩니다. 8번이 정답. 2번입니다. 출수 전 축적량 30%, 출수 후 동화량은 70%입니다. 이거 되게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번 보기 한번 보실래요? 초형 옆면적, 엽록소 함량 등은 물질 생산에 관련된 형질이다. 맞죠? 초형 옆면적, 엽록소 함량. 이거 물질 생산에 관련된 형질이고요. 그리고 물질 생산에 관련된 형질은 잎의 두께와 광합성 능력. 잎의 두께, 그리고 광합성 능력, 그리고 또 잎 기능의 장기 유지, 뿌리 활력. 잎 기능의 장기 유지, 뿌리 활력까지 물질 생산에 관련된 형질입니다. 물질 생산에 관련된 형질입니다. 그러면 물질 생산 말고 물질 수용에 관련된 형질도 한번 적어볼까요? 물질 수용에 관련된 형질. 물질 수용에 관련된 형질은 단위 면적당 이삭수, 단위 면적당 이삭수, 그리고 이삭당 이삭꽃수, 이삭당 이삭꽃수. 이거 이삭꽃, 이거 우리가 이제 영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당 이삭꽃수, 이게 뭐예요? 일수 영화수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나달 무게와 동화 물질의 전류 능력. 나달 무게와 동화 물질의 전류 능력. 이게 물질 수용에 관련된 형질입니다. 그래서 물질 생산에 관련된 형질과 물질 수용에 관련된 형질,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질 수용에 관련된 형질 보니까 단위 면적당 이삭수, 이삭당 이삭꽃수, 그리고 나달무게, 동화물질 전류 능력, 이거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수량 구성 요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들이 다 물질 수용에 관련된 형질에 해당하는구나.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봐주세요. 별 수량 구성하는 요소, 그게 이 물질 수용에 관련된 형질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 칠판에 지금 적었죠? 별 수량 구성 사이에서 단위 원자당 이삭수, 이삭당 영가수, 등수비율, 나달, 무게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4번 보기 보시면 기상 요인 중 동화물질이 이삭으로 전류하는데 가장 큰 영향 끼치는 거 기온, 온도예요. 그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벼 식물체 내 물질 전류에 있어서 최적의 평균 기온은 21에서 22도입니다. 벼 식물체 내에 물질 전류에 있어 최적의 평균 기온은 약 21에서 22도 정도가 된다. 요것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거든요. 요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적 평균 기온 21에서 22도 선이에요. 물질 전류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온도가 17도보다 낮은 온도가 된다면 그런 조건은 온도가 너무 낮아서 탄수화물의 이삭 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너무 고온 조건이라고 한다면 호흡에 의한 소모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또 이삭 전류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 잎의 생장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잎의 수는 줄기 마디수보다 두세 개 많다가 아니라 잎의 수는 줄기의 마디수와 비슷하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죠? 잎의 수는 줄기의 마디수와 거의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줄기의 마디 부분에서 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디수하고 잎의 수가 비슷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그리고 1번 보기 한번 볼게요. 염령지수 100인 시기는 지엽이 완전히 신장한 시기 맞죠? 그리고 이 시기에 꽃가루의 외곽 형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2번 보기 한번 볼까요? 벼 잎 한 매의 출엽에 필요한 적산 온도는 유수분화기 이전보다 이후에 높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벼 잎 한 매 출현하는데 적산 온도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 한번 적어 볼게요. 벼 잎 한 매 출엽에 필요한 적산 온도가 벼 잎 한 매 출엽에 필요한 적산 온도는 유수분화기 이전에는 약 100도 정도입니다. 유수분화기 이전에는 약 100도 정도예요. 그런데 유수분화기 후에는 약 170도입니다. 유수분화기 후에는 약 170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일평균 기온을 20에서 25도 정도로 보고 이 적산 온도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평균 기온을 20에서 25도 정도로 봤을 때 유수분화기 이전은 그렇다면 잎이 하나 나오는데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거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수분화기 이후, 이거 어떤 시기예요? 유수분화기 이후는 생식생장기잖아요. 이 생식생장기 유수분화기 후, 이때는 벼 잎 하나 나오는데 한 8일 정도 걸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유수분화기 이전, 이때는 적산온도 100도. 유수분화기 이전은 간단하게 영양생장기. 영양생장기에는 적산온도 100도. 그리고 일평균 기온은 20에서 25도로 본다면 영양생장기에는 벼잎 한 개 나오는데 4, 5일 정도 걸리는 거. 그런데 유수분화기 후 생식생장기에는 벼잎 하나 나오는데 적산온도 약 170도. 그러면 생식생장기에는 벼잎 하나 나오는데 한 8일 정도 걸리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지금 이거 2번하고 4번까지 지금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출입주기, 영양생장기가 세시생장기보다 짧다. 이것까지 지금 다 2번, 4번 보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9번 정답 3번입니다.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특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이 2번입니다. 2번 보시면은요, 수중형 품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중형 품종, 수수형 품종 이거 같은 경우 이론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냥 단순화 시켜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형 품종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한번 그림 그려보면 수중형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단순하긴 하지만 지금 요거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렸어요.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렸어요. 이게 수중형이에요. 그런데 수수형 같은 경우는 이건 지금 좀 그림 안 예쁘지만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그린 거고요. 수수형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1개, 2개, 3개, 4개, 5, 6, 8, 9,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그렸다. 너무 짧다. 그냥 그렇지만 특징을 그냥 명확하게 기억하시라고 너무 오바스럽게 좀 제가 짧게 그렸습니다. 수중형, 수수형이에요. 수중형은 어때요? 수중형 같은 경우는 이삭의 개수는 적어요. 그런데 이삭 하나하나가 무거워. 수중형이에요. 수수형은 어때요? 수수형은 이삭의 개수가 많아. 이삭의 개수가 많은 형태가 수수형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분월 끝에 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개수가 많은 거는 그만큼 분월도 많은 거예요. 이삭의 개수가 적은 거는 그만큼 분월이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번 수중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수중형 품종 특징. 얘는 그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수중형 품종은 수수형 품종에 비해서 키가 커요. 이삭도 커요. 그죠? 수중형 품종은 수수형보다 키 크고요. 이삭도 커요. 그런데 이삭 숫자가 적다. 그리고 얘는 어때요? 그리고 얘는 그림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키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는 도복에 약한 거예요. 도복에 약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도복에 약한 애니까 비옥지나 다비재배는 적합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도복에 약한 편이라서 비옥지 적합하지 않고요. 다비재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중형 같은 경우는 이삭수 확보하기가 어려운 척박지나 소비재배 그런 조건에 알맞은 거죠. 그리고 지금 수수형은 이렇게 그림 너무 단순하긴 하지만 수수형은 수중형보다 분월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삭 숫자도 많아요. 그런데 이삭의 숫자가 많으면 이삭 하나하나는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삭 하나하나가 작고 가볍다라는 거. 이게 수수형이 가진 특징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어때요? 이삭이 많이 나오니까 줄기도 많잖아요. 그러면 줄기가 많이 나오려면 줄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줄기가 많이 나오면 당연히 줄기에 연결돼서 나오는 뿌리 숫자도 많죠. 그런데 뿌리가 많이 나오면 이런 조건은 또 뿌리가 깊게는 못 들어가. 뿌리 청근성이에요. 이런 거가 수수형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이 수수형은 어때요? 얘는 이삭 숫자가 많은 수수형, 얘는 이삭 숫자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가 수수형이에요. 예, 그렇게 이삭 숫자를 많이 확보해야지 많은 수량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수수형이 난지 비옥답 그리고 다비재배에 알맞은 거죠. 수수형, 수중형은 이거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10번의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번 같은 경우 어때요? 조생종은 감원성, 만생종은 감광성 이거 세트로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론 수업할 때 엄청 강조드렸었어요. 그래서 조생종은 감원성, 만생종은 감광성, 조생종 감원성, 만생종 감광성 세트예요. 세트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초장의 정의가 나와 있고 간장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4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짜리 일수가 길어진 모를 이양하면 활착한 후 분월이 몇 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간만 출수하는 현상을 부시출수라 하는데 조생종 늦게 이양할 때 발생하기 쉽다.
이거 만리사항이죠. 예,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죠. 이 조생종, 감온성 높은 조생종 같은 경우는 세식생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적산 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온성이 높은 조생종 같은 경우는 못자리일 수가 길어지면 못자리에서 세식생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적산 온도가 채워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4번 보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